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의 절반 조금 넘었죠.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참 신나는 요일인 것 같아요. 다음 날이면 쉬니까. 그쵸? 저는 참 금요일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곳은 좀 따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옆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옆에 끼고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셜록 홈즈 베스트 단편선입니다. 느낌 있는 책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보면 굵기가 좀 두께가 굵어요. 그렇죠? 저는 책을 따로 받아서 읽어드리진 않고요. 뭐 출판사로부터 추천을 받건 제가 요청을 해서 얼마 읽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던 직접 사서 읽습니다. 좀 그게 편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막 혹평을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몇 번 예전에 많이 읽어드렸는데 셜록 홈즈 단편선을 몇 개 읽어드렸는데 그들이 다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보헤미아 스캔들 같은 거, 붉은 머리 연맹 같은 단편선도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씩 다 읽어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이 책에 단편 3개 정도는 읽어도 된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 틈나는 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단편선은요, 5개의 오렌지 씨앗이라는 단편선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배달된 오렌지 씨앗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 참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들려드릴게요. 5개의 오렌지 씨앗. 5개의 오렌지 씨앗. 인도에서 온 편지. 1887년은 홈즈에게 잊을 수 없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라돌 챔버 사건, 아마추어 거린협회 사건, 소피 앤더스노 실종 사건, 그리고 우파섬에서의 모험 등 기괴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 기록에 따르면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캠버웰 독극물 사건만큼 홈즈의 추리와 탐정으로서의 능력이 돋보이는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사건의 기괴함에 비하면 아마 그 사건도 어쩌면 싱겁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때는 9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다. 런던은 하루 종일 심한 폭풍우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바람은 온종일 야수와 같이 울부짖으며 거리를 질주했고 거센 빗줄기는 끊임없이 유리창을 두들겨댔다. 밤이 되어서도 그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아니, 더 거세지고 있었다. 우리는 거대한 재현의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즐기던 산책도 하지 못한 채 난로 앞에 앉아 각자의 일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홈즈가 몰두하고 있던 일은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의 기록에 색인을 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다지 즐기는 표정은 아니었다. 무엇이고 치우고 또 정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로선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었다. 할 일이 없기에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베이커가에 있는 홈즈의 하숙집에서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던 난 병원에 출근도 못한 채 홈즈 맞은편에 앉아 클라크 러셀의 해양 소설을
읽고 있었으니까. 한 가지 위안이라면 홈즈와는 달리 책에 몹시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책의 내용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폭풍우의 포효가 마치 내가 소설 속에 거친 바다 한가운데 거기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내 환상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초인종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홈즈? 초인종이 울린 것 같지 않나? 이런 밤에 누굴까? 혹시 자네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나? 나한테 친구라고는 자네밖에 없다는 걸 잊은 겐가? 아, 그럼 사건을 부탁하러 온 사람인가? 나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그 무엇도 들을 수 없었다. 허드슨 부인의 손님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그 심각한 사건을 가져왔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끔찍한 날에 찾아왔을 리가 없잖아?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홈즈의 예측이 어긋났다는 사실은 곧 증명되었다. 우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자네가 틀린 것 같군.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정리하던 서류를 치우고는 긴 팔을 뻗어 등잔을 집어들었다. 나는 홈즈가 손님을 맞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홈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빈 의자가 잘 보이도록 등잔을 돌려놓은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다.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온 손님은 20살이 갓 넘었음직한 앳된 청년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바람에 온통 헝클어져 있었지만 거리의 막노동꾼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희고 깨끗한 얼굴에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다. 복장도 준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램프에 비친 청년의 얼굴은 몹시도 창백했고 두 눈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공손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군요. 아늑한 두 분의 방에 난데없이 빗물을 떨어뜨리게 되었으니 밖에 날씨가 하도 험해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레인코트와 우산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곳에 찾아왔는지 짐작이 갔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산과 레인코트를 이리 주십시오. 난로 곁에 두면 곧 마를 겁니다. 그리고 불 옆으로 가까이 오세요. 여기서 말리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당신은 남서부 지역에서 오셨군요. 근데 지금 서색스주에 호샴에서 오는 길이에요. 근데 무심코 대답을 하던 청년은 깜짝 놀랐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셨죠? 당신의 구두에 묻은 점토와 적해질이 섞인 흙을 보고 알았죠. 그런 흙은 그 지역에서만 나니까요. 와, 역시 프렌더가스트 소령님 말씀대로군요. 청년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프렌더가스트 소령이라. 아, 생각이 납니다. 카드를 칠 때 속임수를 쓴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았던 분 말씀이시군요. 여전히 그 일로 소령님께선 홈즈 씨께 감사하고 있으십니다. 아니, 저런, 그 사건은 그렇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소령님께서는요, 홈즈 씨가 참여한 사건 치고 해결이 안 된 사건이 없다고도 하셨죠. 지나친 과찬이시군요.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실패가 없을 수 없죠. 얼마 전에도 전직 배우였던 한 여성에게 깨끗이 당했답니다. 홈즈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보헤미아 국왕을 쩔쩔매게 했던 아이린 애들러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성공하신 사건에 비해 실패한 건 얼마 안 되지 않으십니까? 뭐, 나는 그렇군요. 홈즈 씨, 제가 여기 찾아온 건 정말이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다. 조언이야 쉬운 일이죠. 그리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도움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기도 하고 말입니다. 나는 홈즈가 이 청년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것은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손에 깍지를 끼웠다. 그제서야 난 홈즈가 장난을 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홈즈에겐 굉장히 지겨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폭풍우를 뚫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가련한 청년을 놀리는 건 옳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인상을 쓰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홈즈는 청년 모르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이제 그는 청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청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주 색다른 사건일 거예요. 제가 다룬 사건치고 색다르지 않은 사건이 없었죠.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일만큼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군요. 제 호기심을 자극하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의문 나는 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성함부터 알려주시면 고맙겠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제 이름은 존 오펜쇼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의자를 당겨 불 가까이에 앉았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상속 문제이지만 사실 이번 일은 저와는 무관합니다. 어쨌든 사건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군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할아버님은 서섹스주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어요. 그분은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엘리아스 백부님과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컨멘트리에서 작은 고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되자마자 사업이 날로 번창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펜쇼 고무 타이어가 아버님 공장에서 생산된 겁니다. 아버님이 바로 그 타이어의 특허권자셨죠. 이미 오래전에 비싼 값에 공장을 넘기고 은퇴하셨지만 그쪽 업계에서 조셉 오펜스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스 백부님은요, 젊은 나이에 신천지인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남부인 플로리다에서 큰 농장을 운영해서 제법 큰 재산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는 남군으로서 저 유명한 잭슨 부대에 입대하셨고 나중에는 후드 부대에 계셨는데 거기서 전적을 인정받아 대령까지 승진하셨죠. 그런데 백부님의 군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65년 남군의 수령인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에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백부님은 다시 남부의 농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님이 영국으로 돌아오신 건 그로부터 4에서 5년 후였는데 정확히 1869년인지 1870년인지는 저로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전쟁 후에 미국 공화당의 정책을 참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쨌든 백부님은 서섹스주 호샴의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백부님은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늘 취해 계셨고 술버릇 또한 고약하셨죠. 또 성질도 급해 화를 잘 내었고 이 때문에 이웃과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셨죠. 또 백부님도 그런 당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셔서 그랬는지 도무지 영지 밖으로 나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신 거죠. 아마 영지에 틀어박히신 후 런던에는 한 번도 가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백부님이 저택을 나서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정원을 거니시거나 백부님 소유의 근처 목초지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전부였죠. 심지어는 당신의 동생이신 제 아버님도 의도적으로 멀리 하셨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백부님을 처음 뵌 게 12살 때였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1878년이었던가. 그때 백부님은 아버님께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백부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가족과 이웃하고도 멀리 하시는 괴팍한 분이셨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인자한 분이셨죠. 무척 귀호해 주셨어요. 술에서 깨어있을 때마다 백부님께서는 저와 채스를 드시거나 주서히 놀이를 하는 것으로 소일하셨죠. 그게 그분의 낙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자 백부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땐 사실상 그 저택의 주인의 지위를 주셨죠. 열쇠란 열쇠는 모두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백부님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금지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락방의 출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는 특별한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백부님이 출타하신 틈을 타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안에는 낡은 트렁크와 잡동사니들만이 잔뜩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국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 하나가 배달된 거예요. 1883년 3월이었죠. 백부님께 편지가 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청구서 하나 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침 식사 중이시던 백부님께 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백부님은 편지를 받아 겉봉을 살피더니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퐁디쉐리의 소인이라 도대체 이게 뭐지? 백부님은 낮게 중얼거리시더니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오렌지 씨앗 5개였죠. 조심스럽지 못한 백부님의 손길에 그것들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누군지 장난을 친 모양이네요.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득댔죠. 하지만 백부님의 얼굴을 본 순간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부님은 하얗게 질려서는 튀어나올 듯이 두 눈을 부릅뜬 채 덜덜 떨고 계셨던 겁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백부님, 마치 기절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순간 백부님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 죄야, 내 죄. 오, 이럴 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부님? 죄라뇨? 백부님은 제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야. 올 것이. 백부님, 왜 그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도대체 무엇이 온단 말이에요? 저까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백부님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죽음이다. 죽음이 닥쳐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렇게 말한 백부님은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죠. 하지만 백부님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그 편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편지를 살펴보기로 했죠. 다행히 편지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봉투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엔 오렌지 씨앗 5개가 전부였죠. 어떤 쪽지나 편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봉투에 풀을 붙이는 부분 그 바로 위에 K라는 글자가 그 글자 3개가 붉은 잉크로 쓰여 있더군요. 백부님이 KKK라고 소리치신 건 바로 그것을 붙였기 때문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백부님이 걱정되었죠. 그때 몹시 흥분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층계를 다 올라가기도 전에 백부님을 만나고 말았죠. 그분의 손에는 녹슨 열쇠와 작은 청동 괴짝이 들려있더군요. 둘 다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열쇠가 다락방 열쇠라는 걸 알았어요. 또 청동 괴짝이 다락방에 있던 물건이었던 건 또
두말할 것도 없었죠. 백부님은 여전히 흥분해 계셨지만 아까처럼 두려움에 떠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올 테면 와보라지. 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 백부님께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연신히 해댔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셨는지 몇 가지 지시를 하셨죠. 존, 메리에게 일러서 내 방에 불을 피워놓게 해라. 그리고 우샴시의 포덴 변호사를 불러다오. 한시가 급하다. 변호사가 온 건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집사가 백부님께서 저와 변호사에게 함께 올라오라고 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백부님의 방은 이미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에는 많은 양의 종이를 태운 것처럼 검은 채가 숲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옆엔 오전에 보았던 청동 괴짝에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죠. 그 안은 텅 비어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뚜껑에 KKK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죠. 백부님은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얼굴로 의자에 힘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존, 이제부터 유언을 하려고 하니 잘 들어다오. 포뎀, 시작할까?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동생 조세보 펜쇼에게 물려줄 것이다. 존, 언젠가는 이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재산이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 쓰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구나. 내가 죽은 뒤에 악마 같은 자식이 나타나서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너희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야 한다. 약속해 줄 수 있겠지? 행운이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난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어쨌든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구나. 나에겐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한다. 이해다오. 자, 이제 포뎀 씨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을 해라. 저는 백부님 말씀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면서 시키시는 대로 유언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청년은 입이 마르는지 침을 삼키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었죠. 갑작스러운 유언장이나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악당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백부님의 변화가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 백부님이셨지만 언제나 그렇게 술에 취해 계셨던 건 아니셨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선 아침부터 술에 취해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그
그뿐이 아니었어요. 방문을 걷어차는가 하면 갑자기 권총을 들고 뛰쳐나가 정원이나 숲속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백부님은 소리를 지르셨는데 꼭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들으셨겠죠? 홈즈가 물었다. 물론이죠. 워낙 큰 소리로 떠드셨으니까요. 백부님은요, 남이 듣던 말도 아랑곳 없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악마라고 해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 아무도 날 가두지 못한다고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총을 쏘아댔기 때문에 집안 사람 누구도 백부님을 말릴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광기 어린 행동만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폭풍이 막 지나갔을 때처럼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방에서 틀어박혀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부님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와 대면한 사람처럼 두려움에 떠셨습니다. 그런 날은 아무리 추워도 마치 소나기라도 맞은 것처럼 온통 땀으로 젖어 계셨죠. 그렇군요. 근데 백부님의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이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끔찍한 일이라면? 백부님이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저런. 나는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홈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청년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발견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날 밤에도 백부님은 잔뜩 취해 계셨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백부님의 시신은 정원 근처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녹색 거품이 둥둥 떠있는 연못에 엎드려 계셨죠.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연못은 깊이가 고작 60c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사했다고 보기엔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발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판정했죠. 추측하건대 근래 백부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펜쇼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청년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백부님께서 얼마나 삶에 애착이 많으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도 다 살고 싶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 분이 아무리 발작 때문이라고는 해도 자살을 하시다니 그럴 리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경찰에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건은 그걸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리고 유언장대로 백부님의 소유였던 토지와 14,000파운드가량의 막대한 예금이 제 아버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오펜쇼 씨, 홈즈가 청년의 말을 막고 나섰다.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괴상한 사건이군요. 백부님이 편지를 받은 날과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백부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로부터 7주 뒤인 5월 2일 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영지를 물려받은 후 제일 먼저 한 건 다락방을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께 제가 부탁드렸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 괴짝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텅 비어 있더군요. 편지가 온 날 백부님이 태워버린 게 아마도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었겠죠. 우리 부자가 청동 괴짝에서 발견한 건 뚜껑 안쪽에 쓰인 KKK라는 붉은 글씨와 편지, 비망록, 그리고 영수증 및 수치 명부라고 쓰인 종이뿐이었어요. 다락방은 지저분하고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상하다 싶은 건 없었어요. 대부분이 백부님의 미국 생활을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수첩뿐이었죠. 영국으로 오실 때 미국에서 가져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북전쟁 기록도 있었는데 백부님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전공을 세웠는지 알 수 있더군요.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남북 재건식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었죠. 그것으로 보아 백부님은 북부에서 파견된 정치가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더군요. 사실 백부님이 여기를 싫어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편지나 백부님의 죽음을 설명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편지가 왔었다는 것마저도 거의 잊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 84년 초에 아버님께서 그 전 집을 정리하시고 오샴으로 완전히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부자의 생활은 백부님이 생전에 원하셨던 대로 지극히 평화로웠죠. 한데 그때 일이 생긴 겁니다. 홈즈는 날카롭게 청년을 쳐다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때는 이듬해인 1885년 1월 4일 아침이었어요. 우리 부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사가 가져온 우편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아버님께서 소리를 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의 외침에 저는 재경의 편지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아버님을 쳐다보았죠. 아버님은 한 손에 막 뜯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놀랍게도 오렌지샷 5개가 들려 있었죠. 아버님은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제가 편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시곤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존, 네가 말했던 편지도 이런 것이었냐? 아버님은 조금 더듬거리시기까지 하시더군요. 놀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봉투 안쪽에 써있던 붉은 글씨였으니까요. 바로 KKK였죠. 틀림없이 백부님이 받으셨던 그 편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매우 뛰더군요. 근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정말 네 말대로구나. 그런데 이건
너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네? 무슨... 아버님께서 내미시는 봉투에는 KK 글자 위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원의 해시계 위에 놓아두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류는 뭐고 해시계라니. 아버지, 손엔 이런 글이 없었는데. 해시계라면 정원에 있는 걸 말하겠지만 서류라면 글쎄요. 혹시 청동 괴짝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건 형님이 모두 태워버렸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랬죠. 아버님은 낙심하는 듯 하셨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셨죠. 이 나라는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국이야. 이따위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아버님은 호기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인을 살펴보았죠. 편지는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해시계리 수리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설사 서류가 남아있다 해도 이처럼 경우 없는 명령에 순순히 따를 생각은 없다. 그러니 너도 무시해라. 하지만 아버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만두거라, 존. 누가 이따위 장난 편지에 관심이나 갖겠니? 비웃음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이지. 공연한 일로 법석을 털 필요는 없다. 저는 백부님의 죽음이 생각이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버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그만큼 완강하셨습니다. 별 수 없이 그대로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죠. 그리고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님은 친구분인 프리바디 소령을 만나시기 위해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포츠다운힐의 요새에 있는 지휘관으로 아버님과는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하고 계셨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적어도 집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걸 아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겁게 다음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떠나고 이틀째 되는 날, 프리바디 소령으로부터 요새로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제가 요새로 갔을 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죠. 요새 근처에 있던 오래전에 폐쇄된 갱에 추락하셨다고 하더군요. 표지판도 울타리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거기에서 두개골이 깨지는 큰 상처를 입으신 채로 발견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단순 사고사로 처리해버리더군요. 사고가 난 게 밤늦은 시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의 지리에 서툴렀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죠. 저는 수긍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처럼 신중하신 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실 리 없었으니까요. 낯선 고장에서 더구나 어두운 저녁에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사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한 곳을 둘러봤고 또 목격자가 있는지도 알아봤죠.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녁 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인 건지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또 사고 현장에는 싸움이 벌어진 흔적 따위도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몸에도 폭행을 당한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렇게 못 찾았지만 저는 사고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백분님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음모에 휘말려 살해당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버님의 사건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유산의 다음 주인이 된 겁니다. 두 분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간 재산인지라 이게 저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죠. 저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언젠가 닥칠 그 불행한 그림자에 당당히 대항할 배짱이 저에게는 없었죠. 도망이라도 갈까 했지만 그것도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그 검은 마술을 따돌릴 수는 없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불행은 금방 닥쳐오지는 않더군요. 아버님이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이 1885년 1월이었으니까 무려 2년 8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백부님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샴의 저택에서 느긋한 생활을 즐기며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도 점점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그 불행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백부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와 똑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오펜쇼 씨에게도 문제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홈즈 씨 말대로입니다. 청년의 얼굴은 어두웠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이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요. 청년은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곤 탁자 위에서 탁탁 하고 털었다. 그러자 봉투 속에서는 마를 대로 마른 5개의 오렌지 씨앗이 힘없이 떨어졌다. 청년은 씨앗이 다 떨어진 걸 확인하곤 봉투를 홈즈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바로 그 봉투입니다. 이번에는 런던 동부지구에 소인이 찍혀있더군요. 이쪽에는 아버님께 배달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글씨가 적혀있어요. 그의 말처럼 풀칠을 하는 그 안쪽엔 KKK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인 조셉 오펜쇼에게 왔다는 편지처럼 서류를 정원의 해시계 위에 놓아두어라 라고도 쓰여 있었다. 수인에는 어제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내 말은 당신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청년은 조금 겁먹은 표정으로 힘없이 대답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청년은 이고 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괴로운 듯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뱀에게 잡힌 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개구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싶지만 이미 서류도 없는 판에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망가고도 싶지만 그도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건 이미 아버님을 통해 증명되었고 말입니다. 악마에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목숨을 스스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홈즈는 따뜻한 얼굴로 혀를 찼다. 이보시오, 펜시오 씨. 그렇게 사기를 잃어서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은 행동할 때이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무시해버린 지금에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웃더군요. 백부님과 아버님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사고 사인이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서요. 또 그 편지와 오렌지 씨앗은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고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우연의 일치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냐며 정신감정을 권하기까지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홈즈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분개했다. 그래도 제가 재차 부탁을 하자 호위 경관 한 명을 제 집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럼 지금 그 경관과 함께 오신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임무라고 하더군요. 홈즈는 머리를 흔들며 외쳤다. 이런...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펜쇼 씨? 어째서 이제 오신 겁니까? 청년은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사실 당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야 들었습니다. 혼자서 괴로워만 하다가 프렌더가스트 소령님께 털어놓은 게 그게 오늘 아침이거든요. 그랬더니 소령님께서 당신을 소개시켜준 겁니다. 당신이 편지를 받은 지가 벌써 이틀이 흘러버렸습니다. 진작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야 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재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펜쇼 씨, 알겠어요? 그래요. 이 밖에 다른 단서는 없나요? 이상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좋아요. 뭐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상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색이 바랜 파란색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백부님께서 서류를 태워버린 날 백부님 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벽난로에 제 속에 있었죠. 저는 청동 괴짝에 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함께 불에 던져졌다가 재에 파묻히면서 다행히 타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게 백부님께서 직접 쓰였던 일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씨앗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태껏 보관하고 있었죠. 홈즈는 등불을 옮겨 종이가 잘 보이게 했다. 홈즈와 난 머리를 맞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필체가 백부님의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분명히 백부님의 필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백부님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필체를 모를 리가 없죠. 탁자 위에 있는 종이는 가장자리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보아 공책에서 찢어낸 것임에 틀림없었다. 맨 위에는 1869년 3월이라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간단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4일 허드슨 도착 강경한 자기 주장. 7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맥컬리, 페로모, 존 스웨인 등 3명에게 오렌지 씨앗 발송. 9일 맥컬리 해결. 10일 존 스웨인 해결. 12일 페로모 방문 문제 해결. 잘 봤습니다. 홈즈는 종이를 청년에게 돌려주었다. 이걸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급하군요. 더 이상 이렇게 토론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당장 당신은 지금 호샴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청년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자마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홈즈는 청년에게 다짐을 받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펜쇼 씨, 돌아가는 즉시 지금 보여준 그 종이를 청동 괴짝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백부가 이미 다른 서류를 다 태워버려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 편지를 괴짝 안에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오펜쇼 씨, 정성을 다해 썼어야 합니다. 추워도 거짓이 없다는 것, 그걸 상대가 믿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 후에 범인들이 요구한 대로 청동괴 짝을 들어있는 해시계 위에 놓으십시오. 정말 그것뿐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행여라도 백부님이나 아버님의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따윈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로지 당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집안 어른들을 잃은 그 비통함은 이해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간 도리어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복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범인들을 체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수가 되니 성급하게 나서서는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청년은 일어서서 레인코트를 입었다. 홈즈 씨,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이제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지시한 대로 꼭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청년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홈즈의 얼굴은 아직 어두웠다. 노펜쇼 씨? 아직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돼요. 물론 방심도 금물입니다. 위험이 아주 가까운 곳에 도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십시오. 기차를 타고 가실 겁니까? 네. 워털루역에서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9시 전이니 사람 왕래도 많을 테고 그다지 위험하진 않겠군요. 네, 혹시나 해서 권총을 갖고 왔습니다만 그거 잘 됐군요. 그래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전 내일 당장 수사를 시작하죠. 그렇다면 호샴으로 오실 건가요? 아닙니다. 호샴에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사건의 해답은 바로 여기, 런던에 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저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홈즈 씨. 잘 부탁드립니다. 존 오펜쇼는 힘찬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폭풍우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창을 돌진했고 바람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골목을 누볐다. 창밖을 보고 있자니 꼭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옴직한 괴상한 이야기가 폭풍우를 타고 날아왔다가 다시 폭풍우를 타고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존 오펜쇼가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이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도 홈즈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가 피워대는 담배의 푸른 연기가 고리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왓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괴상한 사건 같군. 그래, 이처럼 괴이한 사건을 만난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군. 홈즈는 즐거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왓슨,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그때 숄터 형제보다도 이 오펜쇼라는 청년이 한층 더 위험하다네. 홈즈는 두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정말로 범인이 오펜쇼 씨를 노리고 있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네. 그럼 도대체 누가? 홈즈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맞대고 깍지를 끼웠다. 왓슨, 탐정은 말이야.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의 원인부터 미래의 결과뿐 아니라 연쇄되어 일어나는 일들까지 모두 추론해내야 한다네. 프랑스의 동물학자 퀴비에가 뼈 조각 하나 가지고도 동물 전체의 생김새를
생생하게 그려냈듯이 사건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연결된 고리를 모두 알아내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전부를 활용해야 돼. 그건 다시 말하면 탐정은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그건 요즘같이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백과사전도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도 한 개인에게는 참 무리한 요구일 거야. 나 역시 그렇다네.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아, 내 지식이 범주라면 자네가 아주 잘 알고 있겠군. 전에 아마 자네가 날 분석했던가? 그것 아직도 가지고 있나? 이런, 어느새 들킨 모양이군. 자네 몰래 안다고 한 것인데 말이야. 나는 약간은 겸연쩍어져서 얼굴을 붉혔다. 그것을 작성한 건 내가 홈즈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사건을 해결하면서 보여주는 그의 지식은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홈즈는 어떤 분야에서건 막힘이 없었다. 단순히 해박하다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을 정도였다. 마치 내 눈엔 그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았다. 그래서 나는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그의 지식뿐 아니라 능력들의 정도를 가늠해봤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특이한 기록이긴 하지. 아직 지우지 않았다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나는 그것을 책장 구석에 꽂아 놓았던 것이다. 다행히 그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셜록 홈즈의 분야별 수위 분석. 지질학 80km 이내 지역의 흙은 모르는 게 없음. 옷이나 구두에 묻은 것만으로도 출신지를 파악함. 화학, 해박함, 범죄학, 조예가 깊음, 범죄 기록에 관해서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해부학, 비교적 자세하지만 체계적이지는 않음. 법률학, 변호사도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 식물학, 평균 이상이긴 하나 편차가 심함. 예술, 바이올린은 수준급. 무술, 권투, 검도 외 호신술에 능함. 철학, 천문학, 정치학, 전혀 관심이 없음. 경제학, 경제관념 전무, 비교적 많은 의뢰에 비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구려 하숙집에 새들어 살고 있음. 건강, 니코틴과 코카인 중독. 경제관념 전무에 니코틴과 코카인 중독이라.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군 그래. 홈즈는 담배 파이프를 돌리며 기득거렸다. 그래, 나는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으려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특히 오늘 밤 사건 같은 것을 수사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론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야. 이런 경우 나는 백과사전을 사용한다네. 이 얼마나 멋진 문명의 이익인가 말이야. 내가 자네에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가 바로 백과사전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분야인 거지. 그런 걸 굳이 용량이 한계에 달한 머리에 수저넣을 일이 뭔가. 아무튼 이번 사건도 백과사전이 필요하다네. 뭐, 자네 기왕 책장 앞에 섰으니 선반의 백과사전에서 K 항목 부분을 찾아주겠나? 나는 백과사전을 꺼내어 K 부분을 펼친 뒤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나 홈즈는 백과사전은 거들떠오지도 않았다. 왓슨? 존오펜쇼란 청년의 백불한 사람이 왜 영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나? 뭐 그거야 향수병이 아니겠어?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법이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나이에 오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그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네. 더구나 노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 그 플로리다에서 이 춥고 음산한 영국으로 되돌아왔더라. 단순히 향수병 때문에? 내 딴엔, 내 기준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 분명 엘리아스 오펜쇼에게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까 청년은 자신의 백부가 남북전쟁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한 것 같다고 했어. 그가 남부에서 농장을 한 것과 남군에서 군대 생활을 한 것을 보면 그건 사실일 거야. 뭐 무슨 이유에선가 그곳의 생활을 더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영국의 시골 한 구석에 숨어 지내게 된 거지. 그는 편지가 오기 전부터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네. 병적일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지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지. 그렇다면 그를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곤 고작 해야 오펜쇼 집안에 보내진 편지가 전부라네. 왓슨? 세 통의 편지 소인이 어느 곳의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 맨 처음 온 건 인도의 퐁디쉘이었고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던디, 그리고 마지막 것이 런던의 동부지구였네. 맞아. 그럼 이 세 지점의 공통점을 알 수 있겠나? 뭐 모두 항구인 것 말고는 글쎄 잘 모르겠군. 범인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건가? 맞았네.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알고서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건 확실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세. 첫 번째 살인이 인도에서 편지가 도착한 지 7주 만에 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은 편지가 배달된 뒤 사흘 뒤에 일어났지. 발신지는 스코틀랜드였고 말이야. 7주일 대 4일. 7주일 대 4일. 왜 살인이 일어난 시간이 달랐던 걸까? 편지를 보낸 다음 발신지에서 옥샴까지 가는 시간 아니겠나? 그 말대로라면 편지가 도착한 뒤 바로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겠나? 편지가 오샴에 도착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이네. 뭐 그렇겠군. 난 더 이상 모르겠네.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범인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그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탄 배는 범선이었던 거지. 범선? 놈들은 희생자들에게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항구를 출발했어. 아마 배달된 직후에 곧 실행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요즘의 우편물들은 다 증기선으로 운반된다는 걸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걸세. 인도에서 인구까지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증기선으로는 7주는 걸리지 않는다네. 하지만 범선이라면 상황은 다르지.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속력으로 증기선을 따라잡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결국 편지는 놈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희생자의 손에 도착했던 거야. 그들이 가까스로 영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협박장이 대령에게 배달되고 나서 7주일이나 지난 뒤였고 말이야. 하지만 두 번째 편지가 온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거리는 인도에 비하면 얼마 안 되네. 이번에도 편지는 증기선에 실렸지만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흘 뒤에 실행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 홈즈.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것 같았다. 홈즈, 자네 추리대로 살인이 일어난 게 놈들이 호점에 도착한 날이라면 이번 범행은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나는 방금 돌아간 청년이 걱정되었다. 정말 그를 노리고 있다면 이 밤에 그를 혼자 보낸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아까 젊은 노펜쇼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네. 편지를 바로 런던에서 붙였으니 말이야.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지. 지구의 반을 돌며 살인을 계획하다니 정말 이제 지독한 놈들이군. 도대체 이유가 뭘까? 놈들이 원한 건 시종일관 서류였어. 분명히 첫 번째 희생자인 오펜쇼 대령이 불태워버렸다는 그 서류들일 거네. 놈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쯤은 아무렇지 않게 해치우고 있어. 그만큼 서류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 하지만 문제는 놈들이 아직도 그것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네. 그런데 홈즈야, 자네 계속해서 범인을 놈들이라고 하던데. 범인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네. 아무리 힘이 센 자라고 해도 검사관들을 모두 속일 정도로 단 한 번에 건장한 남자를 해치긴 쉽지 않거든.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한 솜씨로 밀어보건대 범인은 좋게 서너 명은 될 거야. 대단한 지략과 결단력을 갖춘 자들이고 말이네. 결국 KKK라는 건 그들에 속한 집단의 약칭이지. 정말 그런 집단이 있을까? 왓슨? 혹시 홈즈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들어본 적 없나? 아니, 처음 듣는데. 홈즈는 그제야 백과사전을 펼쳐들며 무언가를 찾았다. 여길 보게. 홈즈는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쪽으로 백과사전을 밀어놓더니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다. 쿠클럭스 클랜, 약칭 KKK. 총에 노리스를 남길 때 나는 소리를 본떠 만든 극우 비밀 결사의 이름. 이 비밀 결사는 남북전쟁 후 남군 출신의 일부 급진적인 제한군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결성되자마자 남부 여러 주에 지부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세를 넓혀갔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주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정치적 행동 외에도 흑인 유권자 협박,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자들을 폭행, 살해,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먼저 일방적으로 그 단체를 상징하는 형상이나 혹은 참나무 어린 가지, 멜론 씨앗 혹은 오렌지 씨앗들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과거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외로 도망치는 방법뿐이 없었다. 만약 정면으로 대항하려 한다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기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상으로 그들의 경고를 받고도 무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 결사의 막강한 조직력과 체계적인 활동 방식을 엿보게 한다. 또한 조직의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도 잔인무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조직원도 검거된 기록이 없다. KKK는 미국 정부와 남부의 의식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맹위를 떨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다가 1869년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소수의 급진 세력의 활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가 다 읽고 고개를 들자 홈즈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 사전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KK가 해체된 시기와 오펜쇼 대령이 미국을 떠나 호셈에 숨어 지내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홈즈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바로 이었다. 오펜쇼 대령이 전쟁 직후에 했다던 정치 활동이 바로 KKK 활동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와 아무도 몰래 숨기고 있던 그 서류들은 그 단체와 관련된 것이었겠지. 아까 오펜쇼 청년이 보여준 것도 KKK의 비밀 기록이었다는 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 종이에 쓰여있던 이름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 세 사람에게 오렌지 샷을 보냈다고 한 걸 자네도 기억할 거야.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KKK가 그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기록이었던 거래.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에 비해 처음 나온 두 사람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이 해결되었다고만 되어 있더군. 왓슨, 이건 말이야. 이 두 사람이 국외로 도망간 것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 방문에서 해결됐다고 기록된 세 번째 사람은 죽임을 당한 것이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국 남부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지금에 와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발표되기라도 한다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겠지. 일이 이 지경이니 오펜쇼 일가가 연달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다지 놀랄 일만은 아니네. 뭐 그렇겠군. 그나저나 오펜쇼 씨는 무사할까? 내가 시키는 대로 실수 없이 했다면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네. 어쨌든 이 괴상한 사건은 내일이면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군. 왓슨, 미안하지만 그 바이올린 좀 집어주겠나? 연주나 하면서 잔인한 인간들 따위는 잊어버리고 싶군. 그날따라 홈즈의 연주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폭풍우가 그쳤다.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희뿌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간간히 햇살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음침한 기분은 사라지는 듯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자 홈즈는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잘 잤나 왓슨? 먼저 식사를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일찍 나가려는 모양이군. 그래, 오늘 안으로 해결하자면 서둘러야 하거든. 어디서부터 조사할 건가? 내가 홈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일단 런던부터 조사해야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샴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군. 참,
하녀에게 자네 식사도 가져오라고 하게. 나는 초인종을 눌러 하녀를 불렀다. 나는 하녀에게 아침 식사와 커피를 부탁하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신문을 펼쳐들자마자 일면에 낯익은 이름이 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의 불안이 현실이 되어 있던 것이었다. 홈즈, 큰일 났네. 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미 늦어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홈즈는 재빨리 내가 들고 있던 신문을 낚아챘다. 기사는 워털루 다리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일면 중간쯤에 실려 있었다. 어젯밤 H지구의 워털루 다리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호샴에 거주하는 존 오펜쇼라는 청년이었다. 사건 발생은 9시에서 10시 사이로 근처를 순찰하고 있던 쿡 경관이 발견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 위를 지나던 중 비명소리와 함께 뭔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쿡 경관이 지나던 행인들의 도움을 얻어 구조해보려고 했으나 폭풍으로 인한 거센 물살과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끝내 구조에 실패하고 말았다. 경보를 듣고 출동한 수상경찰과 증기선의 도움으로 마침내 조난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피해자의 신원은 호주머니에서 나온 편지를 통해 밝혀졌는데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워털루역으로 가기 위해 서두르다가 어둠 속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평소 미흡한 선착장의 안전시설이 가져온 불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선착장 안전시설 점검과 아울러 대대적인 보수 계획을 발표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하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마침내 입을 연 홈즈의 목소리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곁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낙담하고 있었다. 왓슨, 내 자존심에 완전히 상처를 입고 말았네.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야. 멀리서 나를 찾아온 젊은이를 불교의 객이 되게 하다니 교활한 놈들. 사고로 당한 템즈 강변은 이곳에서 워털리역으로 가는 직선로가 아니야. 그런데 오펜쇼는 왜 거기까지 가서 사고를 당한 걸까? 아니, 놈들이 어떻게 그를 거기까지 유인했냐가 그게 올바른 질문이겠지. 더구나 그 시간이라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는 밤이라고 해도 행인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목격자가 없는 걸까? 홈즈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신경질적으로 손을 쥐어짜며 방 안을 분주하게 오갔다. 창백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지금껏 난간에 부딪힌 홈즈를 여러 번 보았지만 지금처럼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내 친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외쳤다. 좋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잔악한 자들을 반드시 잡아보이겠네. 기필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말겠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모자를 집어들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건가? 경찰서로 갈 건가? 아니, 그들은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조금만 주의 깊었다면 아마
세 사람이나 비극을 맞는 일은 없었겠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봤자 단서가 있을 리가 없지. 이번에는 내 스스로 경찰이 되어 함정을 만들 거네. 아무리 무능한 경찰이라도 함정에 빠진 쥐새끼들쯤은 붙잡을 수 있겠지. 홈즈가 나간 뒤 나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날따라 병원에는 환자가 많았다. 내가 베이커가에 있는 하숙집에 들어온 건 해가 저물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홈즈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파묻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었다. 그러나 이내 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홈즈였다. 그는 몹시 지친 얼굴로 탁자 위에 있던 빵덩어리를 집어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홈즈, 아직도 저녁을 못 먹은 건가? 지금이 몇 시인데? 시계바늘은 지금 막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식사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거든. 끼니를 찾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그렇다면 뭘 좀 찾아낸 건가? 물론이지. 홈즈는 물을 한 잔 들이키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오펜쇼 일가의 원한을 푸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점이 재밌는 부분인데 내가 범인들에게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죽음의 경고장을 보낼 작정이네. 그럼 범인이 벌써 누군지 알아냈다는 말인가? 홈즈는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선반에 있던 오렌지 하나를 쪼갠 다음 씨를 빼서 그 중에 5개를 가려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붉은 잉크로 봉투 뒷면에는 J.O.의 대리 S.H. 겉면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 범선 론스타호 선장 제임스 컬훈이라고 적었다. 이 편지는 사바나항에 먼저 도착해 있다가 놈들이 탄 범선 론스타호를 맞이할 걸세. 홈즈는 개구장이처럼 키득거렸다. 아마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 눈 깜짝하지 않는 냉혹한 놈들이라고 해도 아마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거야. 오렌지 씨앗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죽음의 예고장이 주는 공포를 아마 스스로도 맛보게 되겠지. 컬훈 선정이란 자가 범인인가? 한마디로 우두머리라네. 물론 다른 놈들도 곧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두목부터 잡아야겠어. 그렇군. 그나저나 이자가 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홈즈는 무언가 잔뜩 적혀있는 어떤 종이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왓슨, 이것 좀 보게. 이건 오늘 하루 식사도 모두 걸으며 로이드 선박협회의 기록과 낡은 신문을 뒤져가며 알아낸 성과물이네. 바로 188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퐁디셰리항에 기항했던 모든 배들의 이름과 입항했던 날짜지. 이것을 잘 보면 그 기간 동안 퐁디셰리항에 기항했던 외항선은 모두 36척이었는데 그 중에 론스타우란 이름이 내 주의를 끌더군. 왜냐하면 미국 배가 틀림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텍사스를 상징하는 깃발은 별이 하나라네. 그래서 텍사스주를 론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거기다 텍사스주가 어딘가? KKK 조직이 활동했던 미국의 남부 아닌가?
게다가 그들은 런던을 향해 출항했더군. 엘리아스 오펜쇼가 죽은 날이 5월 2일이니까 시기적으로도 꼭 들어맞아. 그 다음엔 스코틀랜드의 던디항, 거기에 입학한 벨 조사해봤지. 아니나 다를까 론스타우가 있더군. 때는 85년 1월이었어. 오펜쇼 청년의 아버지가 살해된 날이군. 바로 그렇지. 그런데 그 배가 지금 런던에 정박 중이었던 거야. 그렇겠군. 지난주부터 계속 템스강 엘버트 부두에 머물러 있던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네. 내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론스타우의 선원들은 선장과 두 사람의 항해사를 제외하곤 모두 핀란드와 독일인이었어. 물론 선장과 항해사들은 모두 미국인이었지. 더구나 어젯밤 이 3명의 미국인이 배에서 내렸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다고 하더군. 이 정보를 알아내느라 부두 하역 인부에게 1파운드나 줬다네. 부두에 가봤단 말인가? 그래, 놈들은 봤나? 아니,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어. 곧바로 엘버트 부두에 가보았지만 그들은 오늘 아침 조류를 타고 템스강을 떠난 뒤였다네. 범인들은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지. 목적지는 사바나항으로 되어 있더군. 강 어귀에 있는 그레이브샌드로 전문을 보내봤더니 론스타우가 통과한 지 몇 시간이 안 되었다 란 답변이었어. 지금쯤 놈들은 굿위스를 지나 화이트섬 근처를 항해하고 있을 거야. 그렇군. 놈들이 이미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잡을 생각인가? 이미 손을 써뒀네. 목적지인 사바나항의 경찰에게 전문을 보내놨거든. 세기의 살인자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이야. 내가 보내는 이 협박 편지 역시 증기선을 타고 오는 놈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을 거네. 결국 놈들은 사바나항에 도착하자마자 오렌지 씨앗이 든 이 편지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놀랄 새도 없이 경찰이 건네는 쇠고랑을 차겠지. 홈즈는 자랑스럽게 편지를 흔들며 말했다. 이때만 해도 나는 모든 것이 홈즈의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사바나의 경찰로부터 범인들을 체포했다는 연락이 끝끝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오펜쇼 일가의 살해범들은 홈즈가 보낸 오렌지 씨앗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범인들은 그들 못지않게 영악한 인간이 자신들의 뒤를 쫓는다는 사실도, 자신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도 끝내 모른 채 폭풍우에서 실종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의 폭풍우는 전에 없이 강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때문에 수많은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론스타우도 그중 하나란 소문이 돈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선원 클럽에 갔던 홈즈가 론스타우의 비극적인 소식을 가져온 날, 나와 홈즈는 대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 후 우리가 론스타우에 대하여 들은 것이라곤 어떤 선원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LS라고 새겨진 선미 조각이 떠다니는 것, 그것을 보았다는 것, 그 소식이 전부였다.